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준섭 목사이고 또 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승엽 교수님께서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서 생물학 연구를 하면서 목사 일도 병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개할 때 보통 반대로 합니다. 목회 일을 하고요. 목회 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목회가 굳이 표현하면 주업이고요. 원래 바이올로지는 그만뒀었는데 이쪽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샬럿츠빌 한인교회 바이올로지를 그만뒀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샬럿츠빌 한인교회 교회학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오는 통로로 여기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 제가 예전에 포스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굳이 표현하면 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시 어,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제 신경과학부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원래 저의 메이저는 DNA 레플리케이션과 DNA 리페어에 관련된 일들이 제가 원래 했던 토픽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했다가 이번에 이곳에 올 때 여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전에는 많이 하지 않았던 뉴로사이언스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제가 형광현미경 사진 올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마우스 귀에 있는 이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너이어 안에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헤어셀이라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의 그 배열이 이렇게 그 코클리라고 해서 약간 달팽이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일부에 지금 세 가지 단백질을 항체 반응을 시켜서 염색을 한 사진인데요. 제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연구하는 게 이 헤어셀의 멤브레인에 있는 멤브레인 프로테인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좀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 하고 총신에서 이제 MDB를 한 다음에 총신 일대원에서 신학과에서 기독교 교육 철학으로 다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철학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주제가 경계와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전망, 특별히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주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사를 조금 이렇게 이제 저의 원래 관심사와 이렇게 매치를 하다 보니 셀룰라 멤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특성들이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는 분야랑 이렇게 좀 맞물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그건데요. 셀 멤브레인이 이제 살아있는 리빙 빙과 non 리빙 빙 사이의 바운더리가 되는데 이 바운더리로서의 특징이 바운더리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먼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와 릴레이션십 사이의 어떤 존재론적인 특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운더리와 릴레이션, 경계와 관계의 어떤 존재론적인 전망에 대해서 특별히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제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의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으로서 생물학적인 어떤 바운더리로서의 셀 멤브레인의 특징들 조금 더 나아가서 시간이 좀 허락하면 이 셀 멤브레인의 진화적인 기원에 대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트로덕션으로 먼저 간단하게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리 직접 설계 요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은 이제 무생물적인 환경을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뭐 이 우주 세계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전체 창조의 경륜과 섭리의 경륜으로 볼 때, 이 지구가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만물이 좀 아름다울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 살아있는 생명체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 분야가 또 바이올로지라는 큰 분야 안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의 경계만이 아니라 여러 존재들 사이 어떤 경계의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간접적으로 과학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는 게 말하자면 과학인데 우리의 지식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아담이 범한 범죄 이후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의 지식의 눈이 어두운 거죠. 다 깨달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우리의 제약된 환경 안에서 과학이라는 툴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가 경계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찾고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존재들, 이 땅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존재들 혹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피조물들이 어떤 특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와 그렇지 않은 물질적인 존재 사이에 초월적인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조물 사이에서도 비생물적 피조물과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피조물 사이에서도 물리적 생물적인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어떤 생물들의 인간적인 경계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이제 셀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 생물적인 경계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적인 경계로서의 이제 하나의 연구 주제가 저에게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였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최근에 대두된 인간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 그림에서처럼 인간과 기계 사이의 어떤 접촉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어떤 혼종, 뭐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하나의 인간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이 사조의 공통적인 좀 부분을 살펴보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처럼 기존의 이 시대 이전의 휴머니즘이라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체적으로는 비인간, 그러니까 비인간이란 어떤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과 인간의 결합으로 탄생한 일종의 기계적인 인간을 지향하는 인간관이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몇 가지 사조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상수를 근거하고 거기에서 가능한 담론이 되고요. 특별히 이 모든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누구이냐라는 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재정의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 새로운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라는 것이 유용한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이 존재론적인 경계라는 게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과 비인간 혹은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이에 어떤 경계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실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영구적으로 어떻게 좀 표현을 했냐면 그럼 존재와 존재라는 것 사이에 인간과 비인간 내지는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 사이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팩터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가 경계성이고 하나가 관계성입니다. 이 경계성을 뭐 어떤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경계 변수가 되는 거고 관계성을 관계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사이의 어떤 경계가 어느 정도이냐, 존재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냐를 변수로 표시하면 예컨대 이제 휴머니즘의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HH라는 존이 휴머니즘 하이파레시스 존입니다. 휴머니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경계와 존재와 존재 사이의 경계와 관계에 대한 어떤 가설은 이 경계 변수를 증가시킬수록 관계 변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어떤 이런 경계가 분명할 때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 사회적인 어떤 구조나 기능도 더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난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됐냐 봤더니 오히려 관계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관계가 떨어지더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에요. 포스트 휴머니즘이 얘기하고 싶은 펑션은 뭐냐면 경계 변수를 증가시켜서 관계 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함수의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계를 낮추면 낮출수록 경계를 낮추면 낮출수록 관계 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가능한 한 낮춰야 관계 변수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지향한다는 표현은 곧 경계를 이제 없애야 된다는 주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하이파레시스 혹은 지향점이 있느냐면 경계 변수를 현격하게 감소시켜서 관계 변수를 현격하게 증가시키겠다라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게 괜찮은가? 진짜 그런가? 이걸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연구를 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연구를 이제 주되게 했었던 건데요. 오늘 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예를 두 가지를 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우가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존재들이죠. 여기서도 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린 왕자와 다른 존재, 꽃이라는 존재, 다른 존재들과 이 관계가 길들이기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선 거의 그 거리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길들인다는 건 서로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서로 일정한 규칙이 있고 어떤 그 관계 사이에 필요한 그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그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발하면서 특별히 그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고발했던 유명한 이제 여류 이제 학자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 대체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재고를 요청하면서 한나 아렌트의 인간관을 이제 그 제시를 하는데요. 그 인간관에 중요한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과 그리고 작업, 그 다음에 행위인데 이 행위가 실질적인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나 아렌트는 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적으로 결부시키는 끈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거리를 설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설정한다는 건 이 사이라는 것은 관계성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설정한다는 건 그 사이에 일정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행위 주체자들의 복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복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이 타자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존재와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조건 관계를 위해서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계와 관계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그 인간관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를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계를 한없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경계와 관계를 어떤 밸런스, 중앙점에 잡아서 경계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한없이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와 혹은 신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조금 어떤 신학적인 표현 혹은 구속사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경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추구하는 균형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굳이 표현하면 이제 경계와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인간관적인 요소로서 연구했던 내용들의 이제 단락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오늘 주제에 왜 중요하냐면 그럼 이렇게 경계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밸런스를 보여주는 어떤 생물의 특징이 있느냐,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생물이란 무언가, 리빙 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어떤 질문이 먼저 주어져야 되고요. 이 질문은 곧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렇지 않은 존재들과의 어떤 그 구분점이 뭐냐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존재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이제 그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기준들인데요. 첫 번째가 growing 하느냐, 자라느냐, 생물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장하느냐, growth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reproduce 하느냐, 이건 생식하느냐, 그럼 역시 yes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볼리즈를 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를 하느냐도 중요한 이제 그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언제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극과 반응에서 중요한 이 생명체 내부의 중요한 시스템이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존재해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의 몸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각각을 심플하게 살펴보면 그로스는 말하자면 한 개체, 오르게니즘 안에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홀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프로덕션 하느냐 이거죠. 생식하느냐 이거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자손을 낳느냐, 특별히 자손을 낳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그대로 물려주는 유전학적인 이 생식을 하느냐,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메타볼리즘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외부 물질을 섭취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 생화학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단위 생명체 안에서는 반드시 메타볼리즘이라는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중요한 생물체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산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외부의 자극과 상관없이 유지해줘야 되는 특징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뭉뚱그려서 이런 실체적인 것 말고 좀 정리를 하면 생명체에 대한 큰 세 가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분명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5가지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가 모든 것이 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뭐 팬데믹인데요. 코비드 바이러스 할 때 바이러스는 여전히도 좀 논쟁이긴 하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바이러스를 뭐 살리거나 죽이거나 이뤄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이 생물학적인 특징 중에 일부만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볼리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 생명체라면 바이러스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보지 않는 생물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외부와 구별이 되어지는 어떤 스페시픽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구별되는 하나의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페시픽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셀룰라 organ이 바로 셀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막은 쉽게 말하면 이 스페시픽한 시스템으로서 생물학적인 경계가 되어주는 거예요. 외부 환경과 구별되어지는. 사실은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막 셀 멤브레인을 정의하려면 이 세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셀 시어리라고 하는데요. 루돌프 비르쇼라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의사였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패솔로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셀 티어리라는 것에 대해서 주창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omnis cellula, acellular라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모든 세포는 오직 앞에 이미 존재했던 세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셀 티어리가 발전을 해서 정리된 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모든 이 오르게니즘, 한 생명의 한 개체는 하나나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포는 앞에 먼저 존재했던 세포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세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전제하고 받아들이는 셀 티어리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포라는 것은 이 세포의 어떤 생명체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독특한 스트럭처와 오르게니제이션을 가지게 하는 아주 기본 단위이고 그 기본 단위로서 생명체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셀 티어리에 의하면 셀 멤브레인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한 바운더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바운더리의 역할을 하는 이 셀 멤브레인이 바운더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릴레이션십으로서도 릴레이션을 하는 기구로서도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트를 살펴보기 이전에 셀 멤브레인이 어떤 구성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이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럭처와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과의 구별짓기 위한 어떤 바운더리로서의 스트럭처가 큰 특징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해서 지질로 이루어진 이중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콩나물처럼 생긴 게 이제 두 층이 이렇게 맞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중층입니다. 이게 리피드인데 이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요 지질, 요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형성하는 구성물들이 포스폴리피드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글라이콜리피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질 이중층이 아주 기본적인 멤브레인의 셀 멤브레인의 기본 구성물이고요. 이 기본 구성물에 더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이보하이드레이트도 그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든지 여기 글라이코가 당이라는 말인데 이 당이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프로테인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테그럴 프로테인에서 이 이중층 안에 속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 막 주변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페리페럴 프로테인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리피드 앵커드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 리피드에 달라붙어 가지고 기능을 하는 이런 프로테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종류가 많이 이 그 멤브레인에 인코퍼레이션이 돼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이 다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건 다 기본적으로 원 프로테인, 원 펑션이 기본입니다. 언제나 단백질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펑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백질들이 주로 하는 기능이 뭐냐면 트랜스포트예요. 말 그대로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 내 외부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통로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이 여러 가지 통로를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pass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passive transport는 말하자면 패시브하게 이 물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simply 이제 diffusion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널 프로테인 사이로 농도 차이에서 그냥 simply 이렇게 또 diffusion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 simple diffusion은 그 포스폴리피드를 통한 이 확산이고 여기 facilitated diffusion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중에 일부 단백질이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특정한 어떤 물질들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그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것이 있어서 어떤 다른 2차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모스라는 삼투압이라는 기작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신비로운 건 에너지를 활용해서 능동적이라는 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단순히 농도 차가 아니라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농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말하자면 내부와 외부 사이의 농도의 역방향으로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여기 ATP라고 써 있는 건 생물학적인 에너지있는데 우리 모든 생명체 안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fuel입니다. fuel. 이 ATP를 활용을 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포함이 돼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이거는 벌크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을 아예 이렇게 셀 멤브레인이 감싸서 끄집어 들이든지 아니면 외부로 배출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생물학적인 이런 방식들을 메커니즘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주 다양한 방법들로 트랜스포트를 셀 멤브레인이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 멤브레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내 외부의 물질을 오고 가게끔 한다는 거, 특별히 우리 몸에 많은 ATP, 많은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학자들은 50%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많은 에너지를 이 트랜스포트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엠피필릭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설명을 안 들었는데 엠피필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질 이중층이 양쪽의 성질이 이 지질 이중층의 양쪽과 이 내면의 성질이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물에 더 친하냐 기름에 더 친하냐 이런 특징이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막 경계의 역할을 해주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external substance를 recognition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테인 중에 내가 이 프로테인 중에 외부의 물질이나 내부의 물질에
어떤 특정한 물질을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떤 물질은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세포막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가 트랜스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다 살펴보건대 셀 멤브레인은 경계로서의 특징과 더 나아가 관계로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계로서 살펴봤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랜스포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 내외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셀 멤브레인의 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존재들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고 이 경계가 분명해야 관계도 가능하다라는 걸 셀 멤브레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 셀 멤브레인이 그러면 진화적으로 볼 때 이제 오리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셀인데 세포인데 말하자면 생명체의 기본 단위죠. 우리가 보통 the origin of lif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기원이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셀 멤브레인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refore, I should the info from analyze that probably all the organic beings which have ever lived on this earth have descended from some one primordial form 이란 걸 얘기하죠. 아마도 첫 번째 생명체가 이 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걸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이 최초의 생명의 형태는 당연히 세포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one primordial form이라는 걸 루카라고 부릅니다.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 단위겠죠.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포 루카를 얘기하기 위해선 이 루카가 가능하게 된 외부 환경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멤브레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물학자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캔디데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표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주 많이 있고 최근에도 많이 발표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셀 멤브레인의 오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아세르베이트고요. 하나는 레포섬이고 하나는 마이크로스피어입니다. 코아세르베이트가 이제 가장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유기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인이나 카보하이드레이트나 심지어는 뉴클레익 애시드로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이 고분자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특징은 특정한 pH나 특정한 아이언 컨센트레이션 안에서 형성이 되어져요. 우리가 보통 콜로이드라고 하는 이 구형의 어떤 구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콜로이드 모양으로 된 하나의 구형의 물질입니다. 이게 좀 큰 특징은 외부로부터 유기물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퓨즈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나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시적인 세포막의 형태가 이러지 않았을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라이포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라이포솜은 셀 멤브레인이 주로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라이포솜은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체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아세르베이트처럼 어떤 특정한 환경 조건 내에서 형성되는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이 트랜스포트 기작 중에 하나가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세포 막의 성분이 막과 결합이 돼서 물질을 받아들이는데 라이포솜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외부 DNA, 외부 유전 물질을 세포로 도입할 때 이 라이포솜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포솜의 중요한 진화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어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외부 운석에 우리 이제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면 운석이 있잖아요. 그 운석에서 아주 비슷한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 아주 각광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멤브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학적인 면에서 무기물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과 서로 다른 마이크로스피어도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미노 애시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리피드가 아니고 아미노 애시드니까 프로테인이죠. 프로테인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인 아미노 애시드의 폴리머로 이루어진 작은 구체를 이야기하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스스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자라기도 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피어도 한 가지 이제 셀 멤브레인의 오리진의 하나의 이제 근거로 혹은 캔디데이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사실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셀 멤브레인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배경 사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귀의 이너 이어의 외부 외부 그 소리의 사운드를 감지할 수 있는 헤어셀이에요. 제가 역시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보면 이렇게 돔 모양으로 맑은 모양으로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세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각각이 하나의 이너 이너 헤어셀 종류고 여기 그 헤어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털처럼 손모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흔들림이 외부 물질의 흔들림이 이제 사운드를 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아우터 헤어셀, 그래서 외부에 있는 헤어셀인데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맑은 모양으로 된 게 역시 헤어예요. 이렇게 손모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뭐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고 요 그 소리의 사운드의 어떤 주기성과 또 증폭 양에 따라서 세포마다 감지하는 층이 또 일렬로 쭉 마치 피아노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 구성이 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헤어셀이 다 뭐로 돼 있냐면 다 셀 멤브레인이에요. 액틴 파이버를 감싸고 있는 셀 멤브레인이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도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모양과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셀 멤브레인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이 셀 멤브레인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너무 단순하다 뭐 이거를 떠나서 조금 더 실제로 이 셀 멤브레인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이슈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볼루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셀 멤브레인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인데요. 이볼루션은 코이볼루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이볼루션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스피시즈 사이에 코이볼루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멤브레인 연구에서 보면 이 멤브레인 연구에서 보면은 이 코이볼루션이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면 예컨대 트랜스포트를 생각을 하면 멤브레인은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멤브레인의 트랜스포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이 트랜스포트에 관여되어져 있는 프로테인들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셀룰라 이 내부의 환경이 이미 이 단백질을 만들어지도록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특징과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걸 보면 달걀과 계란 싸움인 거예요. 뭔가 먼저 됐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볼루션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이 트랜스포트에 관련된 그 프로테인을 제가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연구하는 프로테인은 그 중에서도 플립페이지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그 포스폴리피드를 세포 내부로 끌어당기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플립페이지만 해도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빼는 플로페이즈라는 단백질이 또 더 많고요. 스크램블레이즈라고 해서 암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더 많고요. 이 멤브레인의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떤 학자는 그 ATP도 50% 가까이 쓰는데요. 단백질도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중에 50% 가까이가 이 셀 멤브레인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단백질들을 동시에 멤브레인의 진화와 이 단백질들의 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임준석 박사님, 죄송한데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셀 멤브레인의 오리진이 같아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생물을 분류할 때 크게 이제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박테리아와 아르케아와 유캐리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박테리아하고 아르케아, 유캐리오트하고 이렇게 중간 사이를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의 그 호몰로지를 조사를 해보면 박테리아하고 아르케아, 유캐리오트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은 분리돼서 진화를 했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멤브레인을 연구를 하다 보니 반대인 거예요. 아르케아가 아르케아를 구성하는 멤브레인하고 박테리아 유캐리오트를 구성하는 멤브레인의 구성 물질인
그 중요한 구성 물질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랑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뭐 이렇게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딱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연구를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 생물학 연구를 하는 접근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플리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면 탑다운 퍼스펙티브가 있고 버텀업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탑다운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진화 생물학적인 접근이고요. 버텀업이라는 건 셀 바이올로지컬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둘이 결론이 달라요. 전통적인 모델에서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테리아하고 아케아 유캐리오트는 이미 빨리 분기를 하고 아케아와 유캐리오트가 나중에 분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텀업으로 연결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멤브레인이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셀 멤브레인은 세포막은 생물과 무생물의 존재적인 경계라는 의미에서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다 띄우겠습니다. 순서가 엉뚱하게 됐네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구조적인 기능적인 특징은 경계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세포 내 외부의 상호관계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 기원 연구는 보통 생명의 기원 연구에 아주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아주 베이직하게 관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아직 여기까지밖에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목사로서 지금은 교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계속 할 텐데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선배님들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목회적인 바운더리만이 아니라 어떤 지금 나누고 있는 어떤 이런 지적인 부분들, 연구적인 부분들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참여하는데요. 여기 관계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저도 저의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좀 더 나은 또 더 좋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되게 주제가 생물과 미생물, 구분하는 어떤 경계론적 존재의 의미를 상당히 깊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셨고요. 특별히 이제 멤브레인 세포막에 대해서 연구가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하다는 걸 좀 잘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좀 없지만 질문을 한 2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새로운 주제지만 되게 챌린지한 내용이라서 질문들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학계 한윤봉 교수입니다. 네. 임준선 목사님 정말 좋은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케미스트리가 전공이고 케미스트리 바탕으로 나노 기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사실은 코킬리아 인공 달팽이가 헤어셀이 망가졌을 때 그걸 회복하는 위한 인공 달팽이관 유모셀 헤어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학에서 출간하기 시작한 오리진 리서치 저널에 이제 페이퍼도 하나 내기도 그랬는데 굉장히 정말 제가 하면서도 놀랬거든요. 그 헤어셀의 기능이라든가 구조는 도저히 그래서 흉내 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걸 갖고 있고 오늘도 목사님이 강의 들으면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그런 멤브레인의 역할을 그런 관점에서 잘 들었고요. 그럼 멤브레인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진화론자들이 잘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멤브레인 기원까지는 정말 케미컬 이볼루션인데 저는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아미노산 제도 못 만들고요. 예. 또 아미노산 20종류 아미노산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돼야지 단백질이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단백질 만드는데 또 이게 단백질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는 단백질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기능이 필요한 유전 정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동시에 다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에코 이볼루션이 일어난다는 그 주장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지적 설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강의 들어서 제가 질문보담도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코멘트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창일입니다. 지적설계연구에서 저도 이제 루카 이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세포에서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었는데요. 세포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고, 세포막 자체는 이제 박사님이 주로 이야기하신 건 세포막이었는데, 사실상 이 중요한 거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막 자체는 이제 주로 리피드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적인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빅한 케미컬 프로퍼티 때문에 이런 베지클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리피드 바이올레이어 구조 이런 거에서 어떤 스페시파이드 컴플렉시티를 바탕으로 설계 추론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세포막 프로틴의 어떤 스페시파이드 컴플렉시티를 통해서 그 설계 추론을 하는 그 사이언티픽 어프로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재미난 주제여서 재미가 있기는 한데요. 그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루카에서 이런 트랜스포트 하는 프로틴들이 정말 이센셜 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보통 그 DNA, RNA 프로틴 그 genetic information processing 하는 그것들이 이제 이센셜 할 거고,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센셜 하거든요. 근데 실험적으로 그런 트랜스포트 멤브레인 프로틴들을 이렇게 어떤 inactivate 했을 때 실제적으로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디펙트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뭐 어떤 그런 논리가 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을 제기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아주 이센셜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리피드 바이레이어는 사실은 저의 지금 논리상으로는 경계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와 구별짓는 뭔가가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경계성만 가지고 생명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 외부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뭐 세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세포마다 프로퍼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펑셔널리 프로퍼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컨대 지금 아주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면역 반응에, 임뮤놀로지 반응에 보면 지금 팬데믹에서 바이러스를 리코그니션하는 그 면역 세포들이 있거든요. T셀이나 B셀 같은 경우, 만약에 외부 환경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리코그니션을 못한다든지 차단을 못하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근데 그 리코그니션을 하는 건 다 단백질들이에요. 단백질들이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로서 활동을 하려면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걸 사실 진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화 설계적으로 혹은 이런 부분 제가 사실 그런 부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생명체로서 기능에는 이센셜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하는 플리페이즈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플리페이즈에는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포스파티드 세린이라는 포스포리피드를 세포 내부로 끌고 와야 되는데요. 마우스의 얘를 낙아웃을 하면 마우스가 태어나서 20일쯤 지나면 헤어셀이 다 죽어버립니다. 태어나고 20일쯤 지나면 이 프로테인이 없으면 그 헤어셀이 다 죽어요. 다 죽어서 뭐가 이제 히어링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없으면 요 헤어셀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건 생명체로서 기능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이렉트한 건지 인다이렉트한 건지는 아직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수많은 프로테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센셜한 프로테인이 분명하고, 이센셜한 프로테인이라면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초창기에 당연히 같이 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 사실 이제 그런 마우스나 이렇게 휴먼에서 굉장히 컴플렉스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에서 이렇게 사이언티픽 아규먼트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심플한 박테리아나 루카와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심플 오르가니즘에서 그런 트랜스포트 프로틴들이 정말 이센셜한가 아닌가를 실험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 많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예전에 제가 들여봤던 연구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트랜스포트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그렇게 이센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심플한 박테리아 이센셜 진들을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지만은 저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임준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